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502페이지 교환. 지난주 이제 계약 총론에서 쌍무계약의 효력부터 했죠. 동시이행 몇 건.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을 체결했고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 있는데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했을 때 청구받은 자가 자신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계약상 권능을 동시이행의 한 몇 건이다 그랬습니다. 동시이행 한 몇 건 성립하려면 요건이 원칙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하죠. 동일한 쌍무계약을 통한 대가성 채무가 있어야 되고요.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어야 되고요. 어느 일방이 자신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항변권 인정이 되면 효과 세 가지. 연기적 항변권. 두 번째,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세 번째, 상대방이 소송을 했을 때 항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장해야 법원은 이걸 고려하게 되고 이때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한다. 그 다음에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거 5개를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변제와 담보권 말소 절차,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마지막으로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인의 말소 등기 의무, 이런 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위헌부담이라는 게 있었죠.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어느 일방의 채무가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때 상대방의 반대급부, 예를 들어 대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위헌부담이었고 원칙적으로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즉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미리 받은 계약금은 반환하라. 뭐 그랬죠.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채권자 귀책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하고 또 하나는 채권자 지체 중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때는 채권자 즉 상대방이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별도의 이익이 있다면 이익은 채권자인 매수에게 반환하라, 상환해라. 이게 위헌부담이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 이런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기본관계, 보상관계라고 이 기본관계, 보상관계에 하자가 있다면 요약자나 낙약자는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반면에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대가관계라고 부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대가관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요약자나 낙약자는 자신 채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뭐 그랬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유효한 쌍무계약과 제3자 약관. 자, 이때 제3자는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주로 채권인데 채권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를 면제받는 것 그리고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따로 제3자가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수익의사를 표시해야 되고 이렇게 수익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가 없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었죠.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요약자가 제3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자는 낙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이 계약 해지가 있었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채무 불이행과 같은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그랬고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꼭 기억해야 되죠.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계약이다. 따라서 합의 해제의 경우 금전 반환 시 이자 가산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이었죠. 그 다음에 해제 사유 중에서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지체 중에서 보통의 이행지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단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거절하게 되면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정기행 이행지체, 이행 물론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불완전 이행 중 완전 이행, 즉 초안이 불가능한 경우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해제할 수가 없다. 아예. 마지막으로 채권자 지시의 경우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수령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했을 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했을 때 효과 세 가지.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이때 제3자 보호되는데 그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경우 해제 시 소멸하는 채권 따위를 양수하거나 압류, 감류한 자,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그 건물의 양수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주택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으로부터 전세 권한만을 부여받아 임대차 했을 때 그 임차인,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죠. 전부 반환해라. 선악불문하고 원물 반환과 과실도 반환해라. 금전 반환하면서 받은 앞에서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라. 동생관계였죠. 그리고 이행이익을 배상해라. 단 실leg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효과였습니다. 강론, 매매, 재산권 이전과 대금징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유상쌍모 낙성 분류식 일시적 계약. 매매계약이 성립과서 매매 예약과 계약금이 있고 계약금이 중요했죠. 금전기타 물건을 교부. 계약금 계약이 있어야 되고 매매계약과는 독립한 계약이 돼 종된 계약이고 특히 요물계약이다. 계약금을 수수하는 것, 이게 계약금 계약이다. 이 계약금은 증약금이 기본적 성질이 있고 해약금의 기능이 들어있고 그래서 일단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특약을 하면 위약금이 되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했죠. 그리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양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기고 이 해제권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로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는 걸로 끝.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매매계약이 혈에 있었고 담보책임이 있었습니다. 건너뛰고 환매가 마지막으로 있었죠.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투약을 해서 환매권을 갖고 있을 때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 물건을 되사오는 것 그랬죠. 환매 기간, 특히 절대로 한 번 정한 환매 기간은 연장하지 못한다는 거.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환매 기간이 정해진다는 거. 환매했을 때 과실과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환매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리고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이런 것들이 환매에서 있었습니다. 그죠? 그 정도. 네. 그게 지난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교환과 임대차 보고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보고요. 중간에 있는 집합건물법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문제는 건너뛰고요. 마지막에 부동산 실권자 명의등에 관한 문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하고 가등기담보법은 문제 풀이할 때까지 쳐다도 보지 마세요. 따로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환이가 안 했다 그래서 다른 분들 강의 들어보고 괜히 이해해보겠다고 낑낑거리지 마세요.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문제 풀이할 때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때 봅니다. 네. 교환은 양당사자가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걸 교환이라고 합니다. 매매하고 비슷하긴 한데 차이가 반대 당사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 이게 교환이 되죠. 갑은을에게 A 토지를 을은갑에게 B 토지를 서로 넘겨주기로 뭐 이런 게 교환이 됩니다. 뭐 소유권뿐만 아니라 갑은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은 뭐 상품권을 주고 또는 을은 특허권을 넘겨주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교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약정을 말해요. 유상이고 쌍모면서 낙성이고 분류식이고 일시적 계약입니다. 매매하고 똑같아요, 성질이. 자, 교환에서는 유상계약이니까 담보책임 지분이 나올 수 있고요. 쌍모계약이니까 동시이행의 한변권이나 위험부담의 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환계약에서. 또 하나, 요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가액의 차이. 갑이 을에게 넘겨주는 A토지는 2억짜리, 을이 갑에게 넘겨주는 B토지는 1억짜리. 이렇게 가액의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 지급할 수 있고요. 요 금전을 보충금이라고 부르고요. 이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교환계약은 양당사자가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환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채무는 재산권 이전, 이게 교환계약상 채무예요. 다시 말해서 갑이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이 갑에게 B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면 채무는 이행한 게 되죠. 그죠? 이 보충금은요, 교환계약상 채무가 아니지요. 다시 한번 교환계약상 계약은 양당사자가 재산권을 이전한 게 교환계약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넘겨줌으로써 채무는 이행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을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을이 B토지 소유권만을 넘겨주고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죠. 그 말은 을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환 계약상 채무 불이행은 아니지만 채무 불이행은 아니지만 마치 대금 미지급하고 똑같이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론,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교환 계약상 채무 불이행은 아니다, 하지만 대금 미지급하고 똑같다. 그래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그게 이제 596조가 있고 그 밑에 597조가 있고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 이게 보충금이죠. 그 지급을 게을리하면, 밑에 세 번째 줄, 그 지급을 게을리했다, 밑에 세 번째 줄. 그럼 두 번째 줄, 이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 정도. 가운데 있는 내용은 이해하지 마시고요. 딱 그렇게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줄,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 거기까지 지급.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면 게을리하여. 그리고 그 밑에 줄, 이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미리 왜 밑줄을 쳐? 왜. 제가 밑줄 치라는 것만 치면 되죠. 게을리하여가 어디냐고요? 찾는 걸 게을리하시면 안 되죠. 잠깐만 딴 생각해도 제가 어디 얘기하는지 찾질 못해요. 잠깐만 딴 생각해도 집중, 예? 집중. 앞으로 6달 동안은 온 집중. 잠깐만 딴 생각해도.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시험장 가시면 1교시 100분 동안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다 보면, 예? 뭐 한다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학계론 민법을 먼저 부가 문제예요. 수능 보는 줄 알았어요. 뭐 한다고요? 수능 보는 줄 알았어요. 수능 본 줄 알았다고요? 찍었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실전과도 그렇다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 훈련해야 된다니까. 괜히 얘기하나? 모의고사 점수 때문에 안 보는 분도 계시는데 뭐 20점, 30점 맞으니까 짜증나서 안 보는데 그럼 시험장 가서 똑같아요. 너무 집중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훈련. 그렇게 교환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이제 임대차. 중요하죠?
일단 민법에 대차가 3개가 있죠. 소비대차가 있고요. 사용대차가 있고요. 임대차가 있습니다. 소비대차는 소비물이고요. 객체가. 사용대차나 임대차는 비소비물입니다. 그래서 소비대차는 빌린 물건을 반환할 수가 없고요. 동종료 물건으로 반환해야 되죠. 금전 소비대차가 대표적입니다. 반면에 사용대차나 임대차는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해야 됩니다. 비소비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대차는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돈을 빌린다 금전 소비대차, 이자를 준다 유상, 무이자로 빌렸다 무상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사용대차가 무상이고 임대차가 유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요. 사용대차는 차임을 지급하면 절대로 안 되죠. 이렇게 일단 구별하고 임대차가 뭐냐. 어느 일방 임대인 물건의 사용 수익을 약속. 상대방 임차인 사용 대가인 차임 지급을 약속. 요게 임대차죠. 일방은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을, 상대방은 차임 지급을 약정 함으로 성립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그다음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 계약.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담보 책임. 쌍무 계약이니까 뭐 동시 이행의 한변권이나 위험 부담의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물건은 비소비물이어야 되죠. 그죠? 부동산, 동산을 불문하되 농경지는 제외가 되고요. 농경지는 농지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물건은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죠. 타인 물건도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약속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병소유 물건을 내가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갑이 얼마든지 을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비소비물, 부동산, 동산 불문하되 농지는 제외되고 꼭 임대인 소유물이 아니어야 되고 차임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차임 지급은 임대차 요소다. 다만 그 액수에는 제한이 없고 금전 아니어도 된다. 이게 차임의 특징이 되겠죠. 이런 걸 임대차라고 부르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죠. 이거 채권이죠.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을 임대차했다. 을이 갖고 있는 토지 임차권은 갑소유 토지를 직접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 아니고 갑에게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 이렇게 됩니다.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물권이죠. 지상권 같은 거. 그런 거 물권이에요. 하지만 임차권은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고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 채권입니다. 채권은 어떤 특징이 있죠?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죠. 그래서 갑소유 땅을 빌린 을이 임차인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을 때 설령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을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으니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란 게 없고 따라서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부여하여 그 힘을 강화시켜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부여하자. 해서 나오는 게 508페이지. 621조, 622조가 있습니다. 자, 621조는 임차권 등기라고 해서요.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즉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청구권이 됩니다. 여기서 첫째,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죠. 반대 약정이 있다면 청구를 못하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입니다. 반대 약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권입니다. 무슨 뜻이죠?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했다 해서 임대인이 협조해줄 의무가 생기냐? 안 생깁니다. 임의 규정이고 청구권입니다. 621조 임차권 등기 청구권. 반면에 621조 이게 중요하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딱 한 군데, 딱 하나의 경우, 딱 하나 여기에만 적용합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다른 건 안 되고요.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임대차 한 경우, 딱 요 경우에만 의리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등기, 무슨 등기죠? 소유권 등기 하면 첫째, 그때 소급이 아니고 그때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이 건물을 등기한 때 소급하여가 아니라 등기한 때 그때 제3자에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제3자에 대하여라고 돼 있죠. 이 제3자가 누구냐? 토지의 신소유자. 기존 갑 말하는 게 아니로 토지의 신소유자 이렇게 되죠. 그게 622조 1항이 됩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즉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등기 즉 소유권 등기한 그때 소급이 아니고 그때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맨 위에 판례 밑줄 그어져 있는 걸 보면 얘가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한 물권 취득, 소유권을 말합니다. 제3자가 토지에 관한 물권 취득 등기를 했다. 즉 얘가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을 등기했다. 그럼 얘한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네? 건물을 등기해야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 건물을 등기했으니까 얘는 얘한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나옵니다. 622조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판례입니다.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오른쪽 판례는 당연히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대항력 조심하자. 돌아옵니다. 503페이지. 임대차 의의가 있죠. 618조. 밑에 의의가 있고요. 법적 성질 쭉 말씀드렸고 그 법적 성질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차임 지급을 요소로 한다고 그랬죠.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지. 자, 문제가 생겼어요. 의리 갑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는데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그럼 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자, 을이 법원에다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판사님, 제가요 갑하고 임대차 계약할 때요 보증금을 1억을 준 게 있는데요 안 돌려줍니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증명해야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음을 증명. 그 판례가 하나 있죠. 그거 기억해라.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 입증 기억해달라. 나머지는 다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의 성립은 뭐 당사자 사이에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으면 성립할 거고, 그 다음 존속 기간과 갱신이 나오죠. 이 존속 기간과 갱신이 총 5군데 나온다 그랬고요. 지상권 받고 전세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가지가 나온 거죠. 첫째,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 기간 및 갱신. 이거는 기술적 조문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부득. 먼저 존속 기간과 관련해서는 최장 없고요. 최단 없습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몇 년 넘지 못한다도 없고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계약 해지 통고.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소멸 통고였습니다. 전세권이라는 권리니까 전세권 소멸 통고고요. 임대차는 계약이니까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6달, 한 달,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 이렇게 되죠. 동산 임대차의 경우 이렇게 되죠. 즉. 원래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111조 1항에 의하여 그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해지 여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해지 통고는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가 됩니다. 이걸 해지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523페이지 523페이지를 가면 임대차 종료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해지 통고와 동그라미 3번에 해지가 있습니다.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해지 통고는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에 도달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의 해지는 즉시 해지라고 해서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계약이 해지가 되는 두 가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두 개를 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해지 통고만 외우면 되죠. 그죠? 해지 통고만 외워두면 나머지는 다 즉시 해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지 통고가 일단 4개가 있고요. 거기에 3개가 나와 있죠. 하나가 이거죠. 기간 약정하지 않은 거. 635조. 또 636조. 기간은 정했지만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임대차 기간을 정했지만 특약을 해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게 636조. 637조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지. 임차인이 파산을 하면 임대인 또는 파산 완전히 해지할 수 있고요. 이때도 해지 통고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 해지와 관련하여 해지 통고와 즉시 해지를 구별하자. 그리고 해지 통고 일단 3개를 암기하자. 암기할 수 있죠? 30개도 아니고 300개도 아닙니다. 꼴랑 3개입니다. 외우세요. 돌아옵니다. 갱신. 자, 504페이지로 돌아오면
갱신은 민법에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당사자 합의로 갱신하는 약정갱신과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 자동갱신, 그리고 지상권에서 받던 갱신의 간접적 강제.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뭐였었죠? 갱신 청구 및 지상물 매수 청구. 그죠? 이게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갱신이 가능한데 민법상 임대차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다 된다. 합의갱신 얼마든지 가능하고, 두 번째 법정갱신, 묵시갱신 639조이죠. 자,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 법정갱신은, 묵시의 갱신은 법에서 요러요러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법정갱신이죠. 법정갱신은 포인트가 요건과 효과예요. 그럼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이 뭐냐? 세 개. 조문에 있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 그런데 임차인이 물건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사용 수익을 계속. 그런데 임대인이 아무 말을 안 해.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되죠. 이게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 3개입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하지만 635조에 의한 해지 통고가 가능. 자, 635조에 의한 해지 통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뜻이죠. 이게 두 번째 효과. 세 번째 효과.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 자, 이 제3자 제공담보 소멸에서 먼저 이 담보가 뭐냐 도대체, 이 담보가. 이 담보는 임대인이 걱정하는 두 가지. 임대인은 자기 물건을 임차인한테 빌려주면서 두 가지를 걱정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차임 제때 줄까? 또 하나가 목적으로 훼손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겠죠. 그래서 미리 담보를 받아놔요. 대표적인 게 보증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담보가 보증금이에요. 그런데 담보를 꼭 보증금으로 받아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꼭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친구가 임대인과 보증계약을 해, 보증계약. 이게 제3자 제공 담보가 됩니다. 임차인이 친구를 데려서 임대인한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차임을 제때 못 주면, 내가 목적물을 훼손하면 요 놈이 손해를 배상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친구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이게 제3자 제공 담보가 됩니다. 그런데 민법상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됨으로써 보증인의 보증기간이 연장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제공 담보는 소멸. 물론 얘가 보증을 쓴 게 아니고 임대인한테 얘가 보증금을 준 게 있다. 이건 소멸하지 않죠. 돈이니까 보증금을 되는데 보증계약 같은 거 이런 게 소멸하게 됩니다. 요게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갱신의 간접적 강제도 있는데요. 요게요 643조에서 28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장을 넘기면, 3장을 넘기면 511페이지 상단에 조문 박스가 있죠. 643조를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83조는 뭐냐? 지상권에 있는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말합니다. 우리 지상권에서
지상권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한 때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283조입니다. 그거를 643조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43조는 뭐냐? 토지임대차. 무슨 임대차? 건물임대차 안 됩니다. 동산임대차 안 됩니다. 딱 토지임대차에서만 그것도 딱 4가지 경우 중에 하나. 견관 건물 또는 공작물 소유, 식목, 체험, 소금치치, 목축 목적 토지임대차. 견관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 두 번째,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 건물, 나무, 소금 창고, 축사. 이 현존. 이때 283조를 준용. 즉,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갱신 청구는 거절할 수 있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할 수 없다. 자, 그 조문 확인하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504페이지. 504페이지 양가로일의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니은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모아놓은 거죠. 좀 전에 왔던 643조와 283조를 모아서 써놓은 게 요거죠. 두 조문을 결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 갱신하는 방법 3가지.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3가지가 다 있다. 정확하게 요건과 효과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해야 돼. 너나 해라 그러지 말고 제발.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느냐, 또 임차인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느냐 이 문제고요. 임대인은 의무가 핵심입니다. 의무가. 가장 대표적인 의무가 뭘까요?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이게 가장 기본이죠.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505페이지에 있는 거 나중에 보고 한 장 넘겨보세요. 506페이지 하단을 보면 임대인의 의무라고 해서 동그라미 2번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로 물건을 인도해야 되고, 그죠? 야, 네가 써라 이렇게 인도해야 되고,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해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현상 유지 수선 의무. 이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포인트가 됩니다. 또 임대인이 목적물을 수선하는 것을 보존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절을 못합니다. 그게 624조죠. 묶어서 같이 기억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하자가 생겼을 때 지금 당장 고쳐야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대로 헷갈려두면 하자가 점점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는 당장 수선할 수 있고 임차인은 거절을 못한단 말이죠. 623조, 624조 조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오른쪽 기억. 두 번째 줄. 사소한 것이라 그랬죠? 형광등 하나 나간 것까지 임대인이 일일이 고쳐줄 필요는 없다. 즉 사소한 하자는 수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니은. 두 번째 줄. 특약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즉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특약을 맺어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세 줄 내려가면 기본적 설비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은 빠진다. 면제에서 빠진다. 즉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일단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로부터 인도 의무, 제3자 방해 제거 의무, 현상주지 수선 의무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두 번째,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임차인의 물건이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도난을 방지해줄 의무 따위가 있느냐? 없다. 원칙적으로 없다. 그거는.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줄 의무, 목적물의 도난을 방지해줄 의무 따위는 원칙적으로 없다.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없다. 없는데 뒤에 두 줄. 단 숙박업소의 숙박계약이라든가 병원 입원계약 같은 특수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전배려 의무나 도난방지 의무가 있다.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방해 제거 의무, 4번에 비용 상환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임대인의 기본적인 의무가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의무. 반면에 한 장을 넘기면 임차인은 권리가 중요해요. 권리. 보통 크게 4개, 뭐 더 있는데 중요한 게 4개. 임차권,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거 4가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4개. 그 중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임차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을 청구하는 채권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예외 동그라미 2번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아까 했고요. 그 다음 오른쪽 비용 상환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보존 필요비와 계량 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용익문권하고 다르죠? 뭐가 달라요?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환 청구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도 있습니다. 여기서 1항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라 말 없죠. 그냥 필요비를 지출하면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항 유익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따라서 밑에 기억 A,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두 번째 유익비. 유익비란 건요. 세 번째 줄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즉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비.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시설한 주방시설비. 이런 건 유익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간판을 설치해서 이런 건 유익비가 아니에요. 즉 유익비는 목적물의 기본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어야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특수목적 시설비는 필요비도 아니고 유익비도 아니다. 그 다음 니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조심하세요.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또 목적물 자체 지출한 비용이니까 유치권 인정되죠. 즉 임대인이 비용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데 다만 유익비 상환기간 허여가 가능하죠. 그죠? 임대인이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고요. 유익비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았다는 것은 유익비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따라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예외가 하나 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요. 임의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임의규정 옆에다가 화살표를 빡 치고요. 일시 사용 임대차에 적용된다. 자, 일시 사용 임대차 숙박계약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호텔에 2박 3일을 숙박했는데 화장실 세면대 그 꼭지가 고장나서 내 돈으로 고쳤다. 나갈 때 달라 할 수 있는가?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일시 사용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그 다음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죠.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뭐도 포기한 거예요? 유치권도 포기한 거죠. 그죠?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했으니까 뭐도 포기한 거예요? 유치권도 포기한 겁니다. 여기서 요 포기 특약에 해당되는 거 두 개. 그 중에 하나가 원상 복구 특약. 임차인은 나중에 목적으로 원상에 복구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 이거를 우리 대법원은 비용 포기 특약으로 봅니다. 또 하나가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한 부분을 기존 건물에 부합시켜서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우리 대법원은 을은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비용을 포기한 걸로 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는 원상 복구 특약만 있지요. 리을의 네 번째 줄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라고 약정. 이게 뭐라고요? 비용 포기 특약. 네?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고. 건물을 임차인이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그게 뭐다? 비용 포기 특약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특히 마지막 거는요.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소유로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무효다 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가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세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될 게 646조 부속물 매수 청구는 세 번째 줄에 임대차 종료 시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스 빡 치셔야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 643조는 두 번째 줄 끝에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박스 빡 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임대차 종료 시에 하고요. 기간 만료한 경우에를 구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걸 바꿔서 출제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부속물 매수 청구는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종료 시에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아니 이게 뭐가 다르냐고 그러는데 다르잖아. 이건 종료고 이건 기간 만료잖아. 다르잖아. 그렇죠?
종료 속에 기간 만료가 있을 뿐이에요. 종료가 더 커요. 하부의 해지, 종료. 그죠? 일방적 해지, 종료. 임차권 포기, 종료. 기간 만료, 종료. 다 종료 사유야. 종료 사유가 훨씬 커요. 반면에 지상물 매수 조건은 딱 기간 만료만. 하부의 해지 안 돼. 해지 안 돼. 임차권 포기 안 돼.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무를 갖지 말고 구별하라 그러면 구별하세요. 우겨 자꾸. 이걸 왜 구별해야 되냐고. 아니 제가 구별하시라면 구별하면 되지. 그걸 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걸 알려주시면 훨씬 오래. 그래 알려줬잖아요. 우기지 말고. 나도 꼭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았어.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 시, 지상물은 기간 만료한 경우 꼭 구별하자. 그 다음, 자,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요, 첫째,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만에게,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속물 매수 청구는 전세권에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고,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을 구별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임대차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 부속물은 건물 공작물과는 독립한 별도의 물건, 독립물, 건물 현관에 부착한 번호키 이런 것들, 이런 독립물을 말하는 거예요. 독립물이니까 임차인 소유예요. 그리고 객관적 용도에 제공돼야 돼. 즉 임차인 특수 목적물이 아니어야 돼. 간판 이런 거 안 돼. 그런 물건들 중에서 요건 3개, 독립물, 임차인 소유, 객관적 용도, 이런 물건 중에서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하고 2개만 임대인한테 사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조문이죠. 646조 1항과 2항. 조문을 먼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행 규정이죠. 포기, 특약, 무효. 종료 시 발생하되 하나는 빠져. 임차인이 이익 이상 채무를 연체하는 등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된 경우 이때는 안 돼. 이때는 안 돼. 이때는 안 돼. 디귿 독립물이고 임차인 소유. 리얼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어야 되니까 오로지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물건, 간판 이런 거 안 된다. 그죠? 하나 안 된다. 일시 사용인데 잘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형성권입니다. 무슨 권? 형성권. 임대인 으로부터 매수했거나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켰다면 사라 그러면 사야 된단 말이죠. 일방적 권리고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이고 그래서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반면에 지상물 매수 청구는 아까 했지요. 일단 건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한 경우, 그죠? 기간 만료, 지상물 현존, 갱신 청구, 거절당한 경우. 요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643조예요. 그런데 판례가 하나 추가. 요러요러한 목적의 토지 임대차인데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고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이럴 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딱 요 두 가지 경우에만 인정된다. 딱 요 두 가지 경우에만. 따라서 합의 해지 안 돼. 일방적 해지 안 돼. 채무 불이행을 일환 해지 안 돼. 임차인이 임차권을 포기 안 돼. 이럴 땐 안 돼. 두 가지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억에 있죠. 토지 임차인은 1차적으로 갱신을 청구하고 2차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의 약정이면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에는 따로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두 번째,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상물 소유자가 하는 거죠. 예? 얘가 하는 거야, 얘가. 근데 얘가 중간에 건물을 팔았어. 그럼 얘는 더 이상 지상물 소유자가 아니야. 그럼 얘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한 장을 먼저 넘겨보세요. 판례 1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의 주체, 지상물 소유자. 그죠? 그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 왼쪽 날개 기출 2번. 두 번째 거. 뭐라고 돼 있어요? 임차인이 지상물을 팔았어. 임차인이 건물을 팔았어. 그럼 얘는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야. 아니, 건물 소유자가 아니야. 그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돌아옵니다. 니은 형성권. 즉,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 디귿 강행규정.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물은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 원칙적 무효. 리얼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된 경우. 이거 안 돼 당연히. 미음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임대인이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어 얘가. 그런데 아직 때려부시질 않고 있어. 철거 집행 전이야. 그때까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마지막 거는요 간단한 거예요. 을이요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을이 왜 안 하고 있다 그랬죠 제가? 을이 갑에게 건물을 사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왜? 몰라서. 을도 몰라 갑도 몰라 이런 게 있는지 여러분 아셨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뭐 안 하고 있어. 얘도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철거 소송을 제기할 거고 법원에서는 누구도 지상물 매수 청구를 주장하지 않았으니까 판단 안 해준단 말이죠. 패소하는 거야 얘가. 그럼 얘는 철거 소송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을 찾아가서 집행관을 대동하고 포크레인 끌고 와서 때려 부신단 말이지. 그게 철거 집행이에요. 그 철거 집행 전까지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미음. 그리고 다음번에 판례 2번, 3번, 4번. 건물은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임대인에게 효용, 쓸모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기존 건물이어도 되고 신축한 건물이어도 되고 임대인 동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다 된다. 심지어 오른쪽 8번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라 할 수 있다. 2, 3, 4, 8. 그럼 다시 왼쪽에 5번. 매매 대금은 어떻게 책정되느냐? 간단해요, 우리 대법원.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이게 매매 대금이래요. 하나 마지막으로 조심할 거 6번. 건물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니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 전체를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임대인한테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사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임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사라 할 수 있다. 6번. 중요하죠.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요,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 더 있어,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집중해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는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임차인의 권리와 관련해서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각각 요건과 효과가 뭐냐, 중요한 판례가 뭐가 있냐, 이런 거 딱 숙지하셔야 됩니다. 섞어서 내기도 하고요. 네? 세 가지 권리는 정확하게 오늘 체크해 드리는 거 달달달달 이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나머지는 잠시 쉬었다가. 네.